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은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중일 갈등 확대입니다. 바로 어제였었죠. 중국이 이제 히토류 보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앞으로 일본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영향이 좀 불가피할 거로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상무부에서 일본행 군민 양용, 듀얼 유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양쪽으로 다 쓰이는 제품이라는 거죠. 예. 이런 듀얼 유즈 품목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강화해 나간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를 살펴봤을 때 과연 이게 직접적이냐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간접적인 영향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리드 타임이라는 부분들 이런 측면에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듀얼 유즈 관련해서는 이러한 뭐 좀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히토류라든지 뭐 전략 광물 고성능 기술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들이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가격이라든지 공급 불확실성 측면입니다. 일본이 일단 히토류를 조달을 할 때 차질을 빚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글로벌리 이 히토류에 대한 가격이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기존에 받던 가격보다 어쨌든 돈을 더 줘야 더 비싸게라도 이런 히토류를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있을 수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시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 높아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똑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첫 번째 영향권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본발 중간재 생산 차질 가능성입니다. 이게 이제 리드타임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정밀 모터라든지 아니면은 공작 기계 이런 고기술을 좀 요구하는 제조업 측면에서의 이런 제품들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라고 한다면은 한국도 해당 제품을 중간재로 해서 생산을 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본 업체가 생산 차질을 빚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대체할 수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공급망 확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객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역시도 상존한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라고 했을 때 통제 범위가 어디까지 될 것이냐 히토류라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좀 표현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내지는 아니면은 실물에서 공급 차질이 실제로 발생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실질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이기보다는 좀 간접적인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은데 일본이 반도체 소재로 반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 소부장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일본이 대응할 가능성이 없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몇 년 전이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중국에 대해서 이런 기술 통제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죠. 시행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은 일견 좀 타당해 보이는 그런 그림이고요. 우리나라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공급 계약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품질 인증이 되는지 수율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단기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반대편인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거의 진심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니까 정말 그린란드를 좀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글로벌 자산 시장의 변수로 작용하게 될까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금융시장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그림이다 보니까 리스크 오프 그림들이 조금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원이라든지 국방적인 측면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쪽 섹터들의 구조적인 프리미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간밤에도 유럽의 주요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았던 걸로 저는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베네수엘라 침공 이후에 그린란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 그린란드를 제2의 알래스카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일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좀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원자재 측면에서 그린란드가 상당히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입니다. 뭐 네오디뮴이라든지 이런 히토류 쪽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니켈이라든지 리튬과 같은 전략 자원에서도 좀 풍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천연가스나 원유 같은 에너지 쪽에서도 원자재가 좀 풍부한 국가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지리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도 북미와 유럽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인 요충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 역시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론 보도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JTBC 네. 언론사에서 직접적으로 백악관에서 서한을 받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 보도를 살펴보면은 미국의 국가 안보 우선 과제다라고 표현을 했고, 군사적인 부분 역시도 미국이 조금은 선택지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좀 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런 군사적인 부분들, 방산적인 측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그림들, 그리고 국가들로서는 이러한 방산에 대해서 예산을 좀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간밤에 나왔던 얘기였었죠. 미국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주에 덴마크 측과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한다라고 하니까요. 관련된 이슈들 계속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대타입니다. 반도체주들이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 수급 확산은 어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반도체라든지 이런 AI 같은 것들이 부러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시장 전체가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반도체가 약간의 기간 조정 내지는 소폭의 가격 조정 정도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안이 어느 정도는 좀 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제 제일 크게 놀랬던 부분은 현대차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부분이고, 현대차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라는 측면을 바라봤을 때 로봇 쪽이 부각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봇이 첫 번째 대안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대차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의 지금 현재 공화당, 여당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생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정책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차의 실질적인 본업,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기 소비재인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랬을 때에는 단순히 로봇 테마뿐만 아니라 본업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 역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선택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증시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각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배당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배당 정책 선진화 정책을 시행을 한 지가 이제 아마 두 번째 해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기준일 자체가 25년 말이 아니라 26년으로 밀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더불어서 이제 아직까지 확정적인 얘기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사주 관련해서도 좀 종목을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뭐 AI와 완전히 벗어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IT 서비스 업체 꾸준히 말씀을 드려오고 있죠. AI를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미국의 엑센추어, IBM,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 AI 도입에 대해서 꾸준히 좀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분명히 수혜를 얻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로봇에 대한 부분 그리고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IT 서비스 업체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대타로 이제 로봇과 정책 수혜주들 그리고 IT 관련주들을 꼽아 주셨는데 바이오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CS가 끝나면 조금 기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바이오 같은 경우가 글쎄요, 이게 참 종목적으로 바라봤을 때 특별히 담아야 할 만한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많이 채우는 상태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매수할 만한 여력이 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좀 강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좀 펀더멘탈이나 매크로 요인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장기 금리가 일단은 좀 안정이 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대형 기술주로 좀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못 가는 부분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다 보니까 역시나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못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금리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바이오주와 관련해서 이 장기 금리가 그렇게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기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재정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준금리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좀 인하가 추가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시장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에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장기 금리가 왜 안 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도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화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다가 OBBB를 기점으로 해서 확장 재정으로 정책 방향성을 좀 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들이 조금은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장기 금리가 떨어지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곧 있으면 발표되죠. 그런데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던 만큼 조금만 미스가 나도 사실 좀 출렁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마음의 준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워낙 단기 급등을 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전한 조정 정도는 충분히 좀 가능하고 차라리 그래야 좀 더 멀리 갈 수 있을 만한 수급상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폭이 얼마나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사실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향성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 추정 시 역시도 꾸준히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 더불어서 이제 실질적인 업황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도 삼성전자가 이제 서버용 반도체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좀 나타나는 등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오늘 발표가 난 이후에 주가가 빠질지 오를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업황에 대한 체크는 분명히 필요하겠으나 지금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 4분기에 20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네, 이번 삼성전자 실적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그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컨센서스가 한 17.8조 원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들려오는 얘기는 20조 원을 상회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20조 원대 후반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 레벨이 어느 정도가 중요할 것이냐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20조 원을 상회
상회하는 상황에서 HBM에 대한 부분들이 좀 꾸준히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내지는 파운드리가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가 좀 줄어들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크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요인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과 관련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